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교과서 18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18쪽에 있는 작품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OT 때 이야기했듯이 우리 부교재, 수능 특강에 있는 현대시 중에서 정서적 미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근거들을 찾는 그런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교재를 준비하면 되고요. 부교재, 그러니까 수능 특강 104페이지를 합니다. 수능 특강 104페이지에 보면 나희덕의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선택한 이유는 선생님이 이 시를 읽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정서적 즐거움을 느끼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를 들으면서 선생님이 왜 이 시를 들으면서 공감을 했을지, 어떤 부분이 매력적인지, 혹은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그런 정서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면서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작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희덕.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어떤가요? 선생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좀 이해가 됩니까? 자, 어떤 부분에서 선생님이 좀 공감을 얻었는지 이런 거는 우리가 우선 작품을 먼저 파악을 해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우선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작품을 보는 방법, 작품을 보는 5가지, 6가지 기준, 이것을 다시 상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선 첫 번째, 제목을 봐야 된다고 했죠. 제목. 복숭아나무 곁으로도 아니고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예요. 그러니까 그라는 말은 사실 이게 이 그라는 지시어는 뭔가 다른 애들도 아니고 딱 그거를 뭔가 꼬집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어떤 대상을 초점화해 준다고 합니다. 초점.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초점을 잘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이 시인이 의도적으로 다른 복숭아나무도 아니야, 그 복숭아나무야라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적 대상을 그 복숭아나무라고 알면 되고, 그러면 시적 화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시적 화자가 작품 속에 드러나면 나나 우리가 있다고 했고요. 작품 속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시적 대상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나라는 말을 찾아야 될 텐데 있습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해서 시적 화자를 우리가 찾았죠. 자, 그러면 이 시적 화자 같은 상황, 어떤 상황인가? 선생님이 이것저것 하려니까 버벅댑니다. 시적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그냥 말로 쉽게 설명하면 되고, 아니면 그때 얘기했죠? 동그라미 셈으로만 이야기해도 된다. 근데 우리가 파악했을 때 상황은 지금 어떤 복숭아나무 곁으로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가 나중에는 그 복숭아나무 마음을 읽어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서와 태도를 보였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다시 본문으로 가서 본문을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다고 했어요.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복숭아 나무랑 내가 있는 상황에서 얘한테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정서 태도 묶어서 생각합시다. 얘가 싫으니까 안 가까이 가고 싶지 않겠죠. 좋으면 막 묻고 싶잖아요. 자, 처음에는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 대상에 거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거리감을 느끼는 부분은 여기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세 글자로 선입견이라고 해요. 이 대상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쟤는 그런 애야. 이렇게 우리가 미리 막 겉으로만 보고 화려하게 치장하면 쟤는 달랑 빠졌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사실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냥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판단해버리죠. 이런 걸 선입견이라고 하는 거죠. 선입견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멀리서만 지나쳤대요. 거리감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데 반복을 하면서 그 거리감을 더 강조해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멀리 있다 보니까 얘한테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얘는 수천의 빛깔이 있구나. 눈부시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에는 얘한테 안 좋은 감정을 가졌다가 나중에는 얘는 눈부신 아이야. 피우고 싶은 꽃빛. 꿈이 참 많은 아이야.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얘는 꿈이 정말 많아서 뭔가 열심히 살려고 저렇게 수천 빛깔의 꽃을 피워내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욕하니까 얘는 참 외로웠겠다. 근데 사실 얘는 수천 빛깔의 꽃을 피워내느라 그 외로운 것도 자기가 그렇게 미움받고 있다는 것도 몰랐겠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1년에서 마지막 그 마음을 읽는데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다. 이제는 마음을 읽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상과의 거리감이 완전히 좁혀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입견에 대한 오해를 해소를 해요. 마지막에 가면 흩어진 꽃잎들은 어제 먼데 닿았을 무렵 조금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자, 처음에는 저 멀리서 있었는데 이제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감이 확실히 줄어들었죠. 복숭아 나무한테 확실히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늘에서 이 대상의 얼굴을 확실하게 알게 돼요. 뭐라고 했느냐?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대요. 조금은 심심한 얼굴. 안 나네? 그러니까 내가 멀리서 봤을 땐 얘가 그냥 화려한 애인 줄만 알았는데 내가 그 애 밑으로 가서 그 애와 이 거리감을 좁히고 나니까 걔는 원래 이런 얼굴은 하고 있더라. 그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과의 조화를 이루는 공간에서 이 대나무 그늘이 바로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이 복숭아 나무랑 내가 완전히 소통하고, 이 저녁이 오는 소리란 건 내가 복숭아 나무와 소통하고 공감을 이루는 그런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어떻습니까? 시를 읽으니까 선생님이 왜 이 시를 읽고 너무나 정서적으로 감명을 받았다라고 했는지 알겠죠? 우리가 사실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이 인간관계라고 해요. 대인과의 관계. 특히나 내가 그 사람과 친해지기도 전에 뭔가 나에게 먼저 벽을 세우는 그런 경우들을 겪어보지 않았어도 앞으로도 겪게 될 텐데 그런 누군가의 솔직한 마음이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표현되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꼭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다들 정서적으로
즐거움은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미적인 즐거움을 이 작품 속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다섯 번째가 시를 파악할 때 상징적인 시어를 우리가 보자고 했고, 여섯 번째가 표현법을 익히자고 했는데,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118쪽에 1번에 이 정서적 미적인 아름다움을 리듬감과 심상을 중심으로 찾아보자고 했어요. 리듬감, 심상 이런 것들이 다 표현상의 특징이거든요. 표현법이라고 했지만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을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자,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화면 한번 정리했습니다. 우선 표현상의 특징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되겠어요. 첫 번째로 당연히 이 시에서는 리듬감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지난번 시를 하면서 리듬감을 어디서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반복되면 반복되면 리듬감은 당연히 느껴집니다. 그러면 어디서 반복이 있는지만 찾아주면 되겠죠. 이게 제일 쉽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멀리로만 이런 것도 있었고, 다음에 눈부셔 알았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부분을 찾는다면 이 외에도 다 반복이 돼요. 그러면 리듬감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작품은 리듬감이 있어서 우리가 미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작품은 경어체를 사용해요. 자, 그러면 경어체를 사용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경어체는 상대를 높이는 말이죠. 자, 높이는 말을 어디서 찾느냐? 우리는 종결 표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종결 표현에서 보면 나는 뭐뭐 하지 않았습니다. 뭐뭐 했을 뿐입니다. 알았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 쓸 것입니다. 걸렸습니다. 요런 데에서 들었습니다도 있네요. 요런 데서 여러분들이 경어체라고 하는 어투를 찾을 수가 있고, 경어체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표현상의 특징은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장치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장치들을 우리가 지금 찾아보는 건데, 경어체를 쓰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 뭐 대답을 했다고 선생님은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경어체는 뭔가 공손한 어투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나는 동의할 순 없지만 여성적인 어투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뭐 했습니다 하면 여성적인 어투, 뭐뭐 했다 이렇게 단정적인 어투가 나오면 남성적 어투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정서가 막 그렇게 맞지는 않지만 이렇게 설명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추가로 하나 설명을 하는 거고, 이 경어체를 사용했을 때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 작품에서는 고백적인 어투가 생겨요. 모든 경어체가 다 고백적 어투가 있다고 뭐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뭔가 공손한 태도로 자기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는데 결국 나중에 봤더니 그러지 않더라 해서 반성하는 자기의 어떤 내면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어조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경어체라고 할 수가 있죠. 다들 알겠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작품이 정서적으로도 미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답고 참 내가 이 작품을 읽으면서 공감이 돼 이런 걸 느끼게 해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세부적인 거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너무도 여러 개의 마음을 가진 이런 건 뭐겠어요? 어떻게 복숭아 나무가 마음을 가지지? 그치? 의인법이 여기 쓰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의인 이렇게 가지고 와도 됩니다. 선생님은 가장 핵심적인 여러분들이 꼭 찾아봤으면 하는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 찾았다고 해서 그게 오답이고 그러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학습 활동을 다시 다른 작품에 적용하자는 차원에서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라고 하는 작품을 봤고요. 작품 봤으니까 우리 부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도 하나 해결을 해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문제는 수능 특강 107쪽에 있고요. 여러분들 107쪽에 있는 문제 이미 풀어서 답도 다 확인하고 오답 정리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이 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종이 칩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종 소리를 들으면서 보기를 보겠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에다가 선생님이 한번 밑줄을 쳐볼게요. 보기는 사실 이 작품 전체를 정리한 글, 소개하는 글이기 때문에 사실 이 보기만 읽으면 이 작품 전체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는 화자가 대상을 이해해가는 변화의 과정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대상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화자는 오타났습니다. 대상이죠. 대상의 특징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오해도 있고 편견도 있었다. 그래서 거리감을 느끼죠. 본격적인 만남을 유예라는 것은 늦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멀리서만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멀리서 대상을 바라본 화자는 그의 진실한 모습을 발견하여 진실한 모습 발견해서 다가가고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화롭게 소통하고 공감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 공감의 장소가 바로 이 복숭아나무 그늘 아래였죠. 그리고 조화를 이루는 시간이 그 저녁이 오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자는 자신의 편견으로 인해 상대의 마음을 읽는 데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성찰하며 고백과 성찰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다라고 1연의 마지막 행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로소 대상과의 성숙한 만남을 이룬 후 교감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 작품 전체 내용을 보기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서 첫 번째,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나무에게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다. 얘는 오해라는 말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자, 오해라는 말이 있으니까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맞겠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거리감을 느꼈다. 여기도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것이라고 대상을 파악한 화자의 거리감은 여기에 나오죠. 거리감 때문에 뭘 하게 돼요? 유예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만남 유예하는 게 거리감 때문이다. 얘도 맞는 내용이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이다. 얘는 스스로를 성찰하는 태도가 부족했던 상대방. 이 외로운 줄도 몰랐다. 여기 부분이 지금 상대방이라고 하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복숭아나무입니다. 근데 복숭아나무가 얘가 성찰이 부족해서 자기가 외로운 줄도 몰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이 작품에서 성찰하고 고백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복숭아나무를 바라볼 때 오해와 편견이 있어서 나중에 그것을 성찰해요. 그리고 그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성찰과 고백의 태도 요거는 이 복숭아나무를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이 나라는 시적 화자를 설명하는 말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답이 비판적 태도도 당연히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3번을 답으로 해주면 됩니다. 다음 4번.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거는 보기에 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저녁이 오는 소리를 이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듣는다. 아까 얘기했죠? 복숭아나무 그늘은 비로소 교감하게 되는 장소. 저녁이 오는 소리는 뭔가 이 대상과 완전히 소통과 공감을 이루는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시간이죠. 이렇게 듣는 화자의 행위는 대상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교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겠군.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그냥 문제풀이로만 넘어갈 것이 아니라 보기는 이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작품 해설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이 1번부터 5번까지의 이 보기들을 뭘로 이해하면 되냐면 이거는 19풀이. 대신에 3번 같은 문제는 오답입니다. 그러니까 답이죠, 답. 그러니까 얘는 알맞지 않은 문장이니까 얘만 옳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서 19풀이의 정보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습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꼭 문제에 제시된 이 시에 대한 정보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작품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파악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시간은 마치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풀어놨을 테지만 그래도 이 현대 11에서 있는 이 가시에 해당되는 3번 문제, 107페이지에 있는 3번 문제 풀이한 것을 사진 찍어서 올립니다. 지금 급하게 책이 준비되지 않았다 하는 학생들은 3번이 지금 선생님이 같이 풀었을 때 오답이라고 했어요. 3번이 왜 오답인지. 자, 3번이 왜 오답인지에 대한 설명을 댓글로 올리면 오늘 이것을 출결 댓글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선생님이 107페이지 문제만 한번 보고 이 작품의 내용적인 측면으로만 접근을 하고 그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105페이지에 1번 문제를 한번 봤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을 했으니까. 근데 1번 문제는 선생님이 조금 이 책이 좀 갑자기 마음에 안 들어지려고 하는데 1번 문제에서 사실 2번이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풀었겠지만 안 푼 사람이 있으면 지금 좀 찔려 해야 되겠지만 사실 2번이 답입니다. 정답은 대상의 외향적 특징이 화자의 인식과 태도가 변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게 답이에요. 나머지가 답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풀 때는 2번을 고르겠지만 우리는 작품을 좀 깊이 있게 봤으니까 2번을 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그 얘기를 좀 하려고 선생님이 추가로 더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다시 첫 번째 시 원래 봤던 시로 가봅시다. 복숭아 나무 곁으로. 자, 여기에서 보면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나는 흰 꽃과 분홍 꽃을 피우고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숭아 나무는 원래부터 흰 꽃과 분홍 꽃, 자기의 그 화려한 외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멀리서 그 복숭아 나무를 자세히 지켜보면서,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 생각이 잘못됐었구나. 이 수천의 빛깔을 가지고 있는 쟤는 참 꽃만 아이구나 혹은 쟤는 괜찮은 아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대상의 외향적 특징이 화자가 마음을 바꾸게 되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건 조금 걸리는 거예요. 얘는 원래 변하지 않았어요. 복숭아 나무는 원래도 나 흰 꽃도 있었고 분홍 꽃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어. 근데 얘를 보고 화자가 마음이 변한 것이지 이 복숭아 나무의 외양이 변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 외향적 특징은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화자의 인식과 태도가 그
복숭아 나무를 보면서 변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식과 태도가 변화하는 계기라고 하기에는 이 외향적 특징이 처음에도 그렇게 있었고 나중에도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계기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답지가 좀 허술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답을 찾다 보면 어쨌든 이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의 수천의 빛깔을 확인한 것은 맞으니 이 복숭아 나무의 외향적 특징에서 이 복숭아 나무가 가진 본질을 찾아낸 것은 뭐 맞다고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2번과 같은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으면 사실 얘는 조금 말을 다듬을 필요가 있죠. 수능에서 이렇게 나오면 나 같은 사람은 이거는 좀 답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딴지를 걸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답지를 봤죠. 그래서 답지를 봤는데 여러분들이 답지를 맹신해서는 안 될 것이 4번에 대한 답지 설명이 가는 대상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상의 변화 과정이 드러난 건 아니에요. 왜냐? 복숭아 나무는 얘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변하냐면 이 대상을 바라보는 화자의 인식이 변화한 거예요. 얘는 처음부터 흰 꽃과 분홍 꽃을 피우고 있었고 나중에도 흰 꽃과 분홍 꽃을 피우고 있었는데 얘가 안 거지. 그죠? 알아차리기를 나중에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인식이 변한 거예요. 화자의 인식. 인식이라는 건 얘를 화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이 변화한 것이지 복숭아 나무 자체가 변화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의 변화 과정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정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답지에서 4번 답지가 답은 아닌데 답지 해설에서 가는 대상의 변화 과정을 통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보고 또 열심히 공부할까봐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 줘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봤으니까 좀 추가로 보면 1번에서 서리법은 없죠. 서리법이란 게 우리 배웠죠. 자, 1번에서 서리법. 서리법이 뭐였냐면 질문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질문의 형식이에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하려고 질문의 형식을 취한 겁니다. 미끄러지니까 날아다니고 난리가 아니죠. 질문 형식을 취했는데 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강조하려고 하는 게 강합니다. 자, 근데 서리법이 쓰였느냐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질문의 형식을 먼저 찾으면 되죠. 근데 어디를 봐도 다 질문의 의문형으로 끝나는 것이 없죠. 알았습니다. 뿐입니다. 알았습니다. 닿습니다. 평서형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이 서리법이라는 형태 자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정적인 어조라고 좀 보기도 그렇고 화자의 자기반성적인 태도는 있죠. 내가 편견을 가졌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반성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을 활용.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느냐? 예, 대꾸라고 하죠. 대꾸법이 있느냐를 찾으란 거예요. 근데 이 대꾸법을 찾아도 되고요. 현실 상황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 이런 거는 드러나 있지 않죠. 대꾸법이 있는데도 한번 보면 됩니다. 형태가 비슷한 거. 근데 이런 걸 대꾸라고 치면 안 돼요. 멀리로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 거는 대꾸가 아니에요. 문장의 형태. 뭐뭐하고 뭐뭐하네. 뭐뭐하고 뭐뭐하지. 이런 식으로 조사가 반복이 되면서 문장 형태 자체가 비슷한 것. 그런 것들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눈부셔 이런 것도 대꾸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이 작품에서 딱히 우리가 매력적인 대꾸를 사용해서 리듬감을 드러내는 부분은 그다지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지 않은 것 중에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에 오는 소리를 이런 곳에서 도치 이런 것도 보이긴 하네요. 도치.
찾는다면 또 심상도 찾을 수 있어요. 사실 흰 꽃, 분홍 꽃 이런 시각적 심상 이런 것들도 들어있고 저녁에 오는 소리 이게 진짜 소리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이런 소리가 만약에 난다고 하면 그런 건 우리가 청각적 심상 이렇게 찾을 수도 있겠죠. 다시 사설이 길었으니까 본론으로 넘어와서 5번을 보면 원경에서 근경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경은 뭘 원자 쓰는 거예요? 근경은 가까울 근자 쓰는 거죠. 그죠? 원경에서의 근경 시선 이동, 요건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멀리로만 지나쳤고, 그 멀리 보고서 그 나무를 알았어요. 멀리로라는 말이 있어서, 목이 잠기네. 멀리로라는 말이 있어서 뭘 원자 써서 멀리서 보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근경으로 바뀌는 건 그 복숭아 나무 그늘로 옮겼잖아요. 복숭아 나무 그늘로 옮겼으니 가까이 간 거죠. 그래서 가까울 근자 써서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의 시선 이동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나 부분이 틀려서 얘는 오답이 되는 것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법 특징을 파악할 때 문제에는 바와 나, 시를 복합해서 지금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어느 한 시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표현법을 찾고 하나씩 답을 지워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자, 다 이해했나요? 어쨌든 문제가 있고 해답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문제와 해답을 막 맹신해서는 안 된다. 선생님처럼 딴지 걸면 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예 답지 해설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상한데라고 하면 선생님한테 한 번 더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명확히 하고 넘어가려는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105페이지까지 본 것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107페이지에 있는 오답 정리해서 답글 달아주면 그걸로 출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우리 월요일 날 만나는데요. 월요일 날은 한 학기 한 권 읽기 시간이라고 이미 안내를 했습니다. 안 했었나? 어쨌든 월요일 날 한 학기 한 권 읽기 할 건데요. 땀 흘리는 소설 준비해야 되고요. 선생님이 이 땀 흘리는 소설을 읽고 내용 잘 파악했는지 그런 것들을 퀴즈 같은 것도 좀 내고 할 테니까 그 퀴즈에 대한 답변을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꼭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읽어도 되니까 난 조금 읽는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 좀 미리 읽어둬도 좋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한 학기 한 권 읽기 시간에 만납시다.